네, 안녕하십니까. 준비가 됐나요? 네. 하면 되나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제조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하여간 요새 인공지능이 뭐 여러 분야에 그 활용되는데 특히 그 제조 분야에서 또 우리나라가 제조를 잘하니까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뭐 시간이 굉장히 저는 뭐 제가 받은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정성껏 열심히 시간을 맞춰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오고 있다는 게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이미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2011년에 그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이게 퀴즈 대회를 나가서 사람을 다 물리치는 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한 6년 전이네요, 벌써. 그렇죠? 그렇게 이런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왓슨에다가 여러 가지 지식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왓슨이 폐암 진단하는데 적용시켜 보니까 뭐 90% 진단을 하더라. 사람은 50%밖에 못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의사들을 한 대부분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저 타임 매거진에 보면은 2013년 9월 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구글이고요. 뭐 구글이 뭐 의약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료 기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 회사에게 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냐고 묻는다는 것이 좀 생뚱맞다. 이거 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능력만 있으면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뭐 자동차는 이미 이제 사람 안 타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뭐 아주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불법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커넥티드 카, 뭐 전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굉장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다 소프트웨어다. 오죽하면은 뭐 벤츠 회장이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주식 그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인공지능이에요. 훨씬 잘해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고 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립니다. 뭐 서양화 그리는 걸 보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럼 동양화 그리자라고 해서 덤벼들었는데 뭐 동양화는 서양화와 달라서 이렇게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여백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그 그림 그리는 풍을 인공지능이 배워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사진을 넣어주면은 사진을 가지고 동양화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석이 2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불러들여서 그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실물이 나와서 그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것이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 아마존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디바이스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거를 대쉬라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스캔하면은 주문이 들어갑니다. 말로 해도 돼요. 또 그 뭐 이렇게 그 세제
그 세탁기 옆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세탁기 옆에다가 그 주문하는 버튼을 붙여놨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그냥 버튼도 없어요. 뭐 이게 저 프린터기에 그 토너가 약해지면은 자동으로 그 주문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거를 뭐 드론으로 날려주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거울은 그 요술 거울이죠. 분명히 그 옷 안 입고 있는데 옷 입은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뭐 붉은색 조를 좋아해. 그리고 버튼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 붉은색 조 옷만 쫙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유통 산업이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 2월이라 그러는데 그 아마존이 또 큰 사고를 쳤죠. 뭐예요? 오프라인 상점을 만들었는데 그 상점에는 카운터가 없어요. 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물건 집어갖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계정에 다 차지가 되고 마음이 바뀌면은 다시 놓고 오면은 다시 또 빼주고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뭐 놀랬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LG 유통이 뭐 손을 올려놓고 하는 무인 점포를 했다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게 유통산업에서 고용하는 그 단순한 그 노동들이 다 직업을 잃을 것 같습니다. 뭐 무기도 굉장히 스마트해집니다. 여기 있는 그 K11 소총은 그 적을 그 벽 뒤에 있는 적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건을 딱 쏘면은 거리를 가르쳐 주면은 총알에다가 야 100m 전방에 있으니까 6바퀴 돈 다음에 터져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총알이 6바퀴 날아가서 또 터지면은 그 밑에 있는 적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권총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총을 쏴야만 나가요. 아무나 쏘면 안 나가요. 어떻게 했냐고요? 시계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전자시계하고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연동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 권총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찬 사람이 총을 쏴야만 총알이 나가죠. 이걸 조금 더 그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지문 인식한다든가 뭐 패턴 인식해가지고 주인을 알아보는 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능적인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기술로 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일상화됐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뭐 스마트 헤드라이트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거 스마트 헤드라이트는 저 보통 눈 오는 날 헤드라이트 딱 켜면 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그런 장치고요. 여기 스페이스쉽이 우주선을 쏘고 난 다음에 그 일단 로켓가 떨어지는데 다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빠지거나. 그거를 받아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간단한 기술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로봇가 일상이 돼가고 있어요. 뭐 걷는 모습 보세요. 굉장히 사람스럽게 걷고 있고요. 뭐 저기 그 견마 로봇이라고 뭐 집 날르고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그런 로봇은 뭐 걷어차도 넘어지도 않는 정도로 그렇게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한 로봇들은 가격이 뭐 50만 원, 뭐 이 정도로 지금 판매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래가 이미 와 있었다. 뭐 어떤 극작가가 작가가 단지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패러디해서 인공지능은 이미 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잘 몰랐다. 뭐 IT 강국이라는 그 허구에 속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가장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작년 연초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던져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파고가 이렇게 뭐 사건이 겹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컨퍼런스마다 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무슨 회의할 때 화두는 시작은 꼭 그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게 우리의 추세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지금 확산 단계에 있는 거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 게 없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70년 전입니다. 그것이 점점 조금씩 발전하다가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게 확산 단계에 들어왔다.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컴퓨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소프트웨어 혁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은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우리의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려는데 이제 집중을 했다면은 소프트웨어 혁명은 우리의 정신 노동, 지식 작업을 자동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훨씬 크죠. 뭐 직업들이 대부분 직업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뭐냐? 첫 번째가 반도체 기술이에요. 반도체 기술이 집채만한 컴퓨터를 손톱만하게 작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 기술입니다. 통신 기술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건널 필요가 없어요. 순식간에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뭐를 할래? 그걸 결정하는 것이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사람처럼 잘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둑두는 프로그램이 지난 20, 30년 연구들을 많이 했고 개발들을 했는데 그동안 인공지능이라는 말 잘 안 붙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세돌을 이길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야 인공지능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는 많이 발전하면 그게 인공지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인공지능은 자동화 기술이에요. 고도의 자동화를 요구합니다. 뭐 물레방아도 분명히 자동화죠. 그러나 그 정도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스스로 다닐 정도의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화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바둑 두는 것도 그렇지만 뭐 여러분 현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의사결정을 고도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오죽하면 증권에서 뭐 돈을 벌어주는 역할 같은 것도 다 인공지능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다 대고 사람이 쓰는 말로 명령을 내도 기계가 작동을 하고요. 또 기계가 사람의 그 감정 이런 거를 이해를 해서 이해한다는 표현이 좀 과장됐습니다만 인식을 해서 뭐 사용자의 그 기분에 맞춰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능력은 꼭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비행기가 뭐 새처럼 날아가지 않는 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꼭 사람처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람이 잘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거를 잘 공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자라는 커다란 학파가 있죠. 그거는 주로 이제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처음 나타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야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거야.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뭐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랑을 나눌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 소설입니다. 과학은 기술은 그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혼동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연구하는 그 연구 분야는 지능입니다. 지능은 상당 부분이 계산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의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물체가 갖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기계라고 그래야 되는지 하는 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뭐 다행히도 많은 그 인공지능 학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 가까운 장래 20, 30년 내에 우리가 걱정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유해를 끼치는 그런 사태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특정 기술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 분야의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난 70년 동안 개발됐고 그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의 부침이 있었어요. 뭐 1970년도, 80년도에도 전문가 시스템 이런 거 들어보신 뭐 나이 드신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 그 당시에도 요새처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어떤 기술이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야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금방 그 기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그것의 연속입니다.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는 바람에 인공지능이 한 단계를 점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이 자동화 기술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인들 안 쓰이겠습니까만은 여기 있는 8개 분야가 학자들이 모여서 아마 앞으로 15년 동안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역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 의료 분야가 아마 많은 시장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크게 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섬세하게 나누면 3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지식 기반형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자동화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기계에다 옮겨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옮기죠? 여러분 하시는 코딩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기계에다 옮겨줍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면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요새는 자연 언어로 그냥 책 같은 걸 써주면은 책으로부터 지식을 기계가 가져갑니다. 왓슨이라는 폐암 진단하는 모든 지식은 논문에서부터 그 인공지능이 가져갔습니다. 기계가 가져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식 처리형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형입니다. 데이터만 많이 보여주면은 이게 스스로 그 데이터의 엑기스를 이제 그 이해를 해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히 지능적으로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야, 2번째 게가 진짜지 첫 번째 거 가르쳐준 대로 작동하는 게 뭐게 굉장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각각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여러분 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사건들이 대부분 지금 데이터 기반형에서 많은 성과를 냈고, 지금까지는 지식 기반형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데이터 기반형으로 많이 성과가 나고 있고요. 세 번째 그 경험 축적형이라는 거는 뭐 저만 쓰는 것 같은데 딴 학자들이 잘 안 쓰는데, 여러분 그 촛불 어린애가 그 촛불을 만져봅니다. 그럼 뜨겁잖아요. 그러면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애가 촛불을 안 만지잖아요. 뭐 경험이 많아서 여러 번 해서 데이터가 많아서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금방 사람은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흉내내고자 하는 것이 뭐 경험 축적형이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지식 기반형 AI 시스템은 1970년, 80년도에 그 룰 베이스 시스템, 룰이라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만약에 감기가 나면 아스피린을 먹어라,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면 감기라고 판단해라, 이런 식의 그 간단한 지식들의 집합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들은 복잡한 거는 잘 못해요. 그러나 아주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환자가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죠? 물으면은 너는 감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주고, 제가 왜 감기예요? 그러면 너 콧물 나고 열 나잖아. 그러면 감기야. 이런 식으로 컴퓨터 인공지능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특성이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모든 지식을 표현을 합니다. 퀴즈대에 나갔던 왓슨이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애트리가 뭐 이런 식의 방면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그 장학 퀴즈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것을 뭐 지능형 동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다, 뭐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있는데, 실은 뭐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연구를 합니다. 뭐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다들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SKT에서도 뭐 누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삼성에서는 빅스비라는 것이 최근 나온 갤럭시 A8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직 그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넓은 영역의 모든 문제를 대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특정한 법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AI 러이어, 특정 과목에 그 도와주는 뭐 AI 조교, 뭐 이런 정도들이 지금 실용화되고 있고, 뭐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영화 허란영에서 봤던 그 사만다라는 여자, 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뭐 그럴 수준은 안 됐습니다. 기계학습, 그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1940년대에 그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뭐 간단해요. 뭐 더 몇 개 곱해서 더하고 그다음에 함수에 집어넣어라.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한 그 신경세포 모델을 세우고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1950년도에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단층 신경망만 했어요. 고층 신경망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 고상한 추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긴 알았지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층 신경망은 훈련을 잘 시켰고, 그러니까 1980년도쯤 돼서는 그 타협을 해서 뭐 중간 단계라고 할까요? 2층 신경망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어요. 2층 신경망은 고층 신경망 보다는 못하지만 1층 신경망보다는 잘하고 훈련도 좀 쉽고 뭐 그런 식의 문제였는데, 그 훈련시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오늘 뭐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고층 신경망에서 잘 작동하는 학습 알고리즘이 최근에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복잡한 문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잘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성 인식이 보통 85% 정도밖에 못하는 거다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딥러닝을 적용시키니까 갑자기 95%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뭐 얼굴 인식 얘기, 요즘에 얘기하는 것들은 뭐 숫자가 99.9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의 다 맞추는 겁니다. 사람은 95%밖에 못하는데. 요즘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진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뭐 하는 거니? 라고 컴퓨터한테 물으면 컴퓨터가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야구선수가 방망이 들고 서 있고 심판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컴퓨터가 만들어줘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진 보여주면 검은 셔츠 입은 애가 기타 치고 있네, 이런 얘기 하겠죠 분명히.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어떻게 되죠? 영화 보여주면은 이 영화 뭐 하는 영화야 라고 컴퓨터가 얘기해요. 그런 컨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굉장히 굉장한 건데 나중에 이거 넘어가고요. 뭐 어떤 것들 하냐, 이런 겁니다. 이런 이 흑백 사진 집어넣으면은 컬러 사진 만들어줘요. 이것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꾸로 수학적으로는 이건 되죠. 컬러 사진을 갖다 흑백 사진은 되는 건 분명히 한데, 거꾸로 가는 거는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해요. 어떻게 하죠?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수탉은 벼시 빨갛다, 그러니까 빨갛게 칠한 겁니다. 그런 식의 거를 컴퓨터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이 모네 그림을 보여주면은, 야, 모네가 이 그림 그린 거는 이 장면이었을 거야 라고 하고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뭐 이런 정도 지금들 하는 게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산업적으로 이제 응용하는 게 여기저기 많이 있겠죠. 뭐 안과 의사가 그 현미경 들여다 보면은 이제 너 무슨 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데, 그것을 보통 한 83% 정도 사람은 맞춘대요. 잘하는 사람이. 근데 그 딥러닝을 만든 프로그램이 85%를 맞춰요. 이것도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애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이거 데이터 기반형,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야, 데이터 기반형 굉장한 거다, 모든 문제 다 푸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모든 기술이 다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데이터 기반형은 가베지가 들어가면 가베지가 나오는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그 포토라는 프로그램에 그 흑인 여자를 보여주니까 고릴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흑인 여자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주로 백인 남자만 들어간 사진만 갖고 뭘 하니까 흑인 여자를 보니까 고릴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그 기계가 입력에 따라서 많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범죄 기록을 보고 이놈이 재범을 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레이시얼 바이어스죠. 흑인에다가 이제 대부분 재범할 거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뭐 호주에서는 여권 자동 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신상을 적어놓고 사진 찍으면 여권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데, 그 발급기가 그 동양인은 잘 발급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거기에 눈을 감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동양인이 아무리 눈을 떠도 눈 뜨라고 계속 그러면서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다. 또 두 번째 한계는 이게 블랙박스예요. 왜 되는지, 어디까지 되는지 몰라요. 비록 룰 베이스 시스템은 복잡한 건 못했지만 설명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에다 여러분 목숨을 맡기는 그런 작업을 맡기시겠습니까? 불안하죠. 지금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뭐 그림 좀 잘못돼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거 적용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에 의사결정하는 그런 것에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벽돌 깨기 게임이죠. 그 아타리 게임인데, 그거를 훈련을 한 100개 정도 시키니까 그 뭐 좀 미숙한 사람처럼 이러고, 한 200개 시키면은 상당히 뭐 보통 사람처럼 하고, 한 400개 시키니까 고수처럼 합니다. 이거 뭐 내려오는 공을 이렇게 딱 위에서 반사시켜 가지고 천장에 있는 벽돌을 깨는 건데, 한 600개 훈련시키면은 뭐 독특한 그 전략을 스스로 발견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천장 위에다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위층에서 막 튀면서 벽돌이 위서부터 깨지는 그런 전략을 스스로 발견하더랍니다. 이것도 딥마인드 애들이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크게 뭐 방법론, 그렇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중요하니까 방법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니까 그 컴퓨팅 파워, 그리고 많은 데이터, 이것이 있어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방법론 그 자체는 대부분이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이 정성만 있으면 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뭐 학습시키는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툴들이 뭐 한 40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하는 거, 뭐 음성 인식하는 거, 뭐 자연어 처리하는 거 다 공개돼 있어요. 한국만 안 돼 있어요. 한국은 뭐 우리 국가연구소들이 공개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데이터도 웬만한 거 다 공개돼 있습니다. 뭐 이래봤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이지만 어떻든 간에 공개돼 있어요. 심지어는 논문도 공개합니다. 뭐 많은 그 학자님들은 이제 뭐 SCI 논문 요청 그럴 텐데, 논문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 논문 하나 써서 거기서 남이 내 논문을 읽고 다시 논문을 이렇게 피드백 시키는데 보통 4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올려놔요. 내 논문이나 내 연구 결과를 소스 코드와 데이터와 같이 순식간에 갖다 볼 수 있고. 그렇죠. 저희 연구소에서도 3월 30일 날 UC 버클리에서 어떤 논문 나온 걸 갖다가 4월 2일 날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 문제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3일밖에 안 걸려요. 이런데 뭐 연구 과제가 3년, 뭐 이렇게 뭐 9년짜리 연구 과제 다 거짓말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 다 엉터리야. 그죠? 이런 식으로 공개되고 그럴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공개되니까 투명해요.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위해를 가할 거야? 그럼 들여다 봐라.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다. 그러고서 다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기술의 검증에 어떤 분이 뭐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 잘했다고만 자랑하면 소스 코드 보자. 그러면 기술을 검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논문 얘기했던 대로 뭐 소스 코드 그냥 주는데 뭐 논문 읽어가지고 그거 갖다 코딩해가지고 다 돌려보는 거, 그럼 왜 그게 뭐 쓸데없는 노력을 낭비합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기술의 민주화죠. 누구나 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를 시작하면은 제일 좋은 기술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방대학에 뭐 내가 뭐 연구비 없는 교수를 하더라도 이미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 기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다 꽝이야. 뭐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AI 하는 겁니다. 뭐 모든 회사가 다 AI 퍼스트하고 뭐 나라들이 다 이걸 하고 있죠. 세상이 변합니다. 뭐 나쁜 소식은 뭐 기존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이거 언론에서 이런 얘기만 많이 하죠.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지만 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선사일에 계속되는 겁니다. 뭐 농경 사회에 들어와서는 뭐 겨울에 일 안 하고 뭐 밤에 일 안 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 사회에 들어와서 한 40시간만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40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뭐 10시간만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 동안 뭘 하고 살 거냐,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인간답게 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그림, 예술 같은 거 심취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은 댓글 달고 살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양극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양극화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극화 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작은 아이디어가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죠.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부동산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가 그 많은 부동산을 가진 회사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뭐 창업 열심히들 하는 거고요. 시간이 뭐 없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창업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역동적인 역동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중국에서는 뭐 제대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혁명,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모든 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사회 안전 같은 거 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한 안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자동차도 뭐 토요타가 미국에서 계속 급발진이 일어났는데 그거 법정에서 알아보니까 소프트웨어 잘못됐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과학이 인기 상종가죠.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 하려고 그럽니다. 뭐 70대 1이래요, 미국 대학은. 중국 애들은 더 합니다. 더 열정적이에요. 뭐 국가에서도 한 20년 전에 뭐 소프트웨어 대학이라는 거를 뭐 한 2만 명 정원을 넣어주고 지금 그랬더니 최근에 자료 보니까 보시나요? 딥러닝이라는 것이 들어간 논문을 가장 많이 쓴 게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데요. 미국도 들여다 보면은 아마 그 중에 반수 정도는 차이니스 아메리칸일 거예요. 미국 대학에 뭐 교수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죠? 보세요. 이거 샌디에고 대학의 석사과정 컴퓨터과에 정원이 253명인 것도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 중에 반수가 중국에다. 또 대만에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한 명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서울대학교 컴퓨터과 정원 줄어드는 거 보세요. 남들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청우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과목을 한 85%가 들었는데 지금은 5%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참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지수 뭐 25등이라 그래요. 뭐 올림픽 가면 뭐 10등하고 축구 시합 보면 4등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준비지수가 낮은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제 노동 구조가 83%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뭐냐? 빛의 속도로 기술이 개발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업종 간 벽이 없어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의약 제품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로벌 하나의 시장이에요. 글로벌 경쟁이 점점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저는 뭐 창조와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R&D 체계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역동적인 회사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뭐 기존에 있던 회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번영이 생기면은 같이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AI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제목인데 우선 지능적 자동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동화가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맨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마모되고 고장 나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지능적 자동화는 데이터를 모아서 스스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자동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인력의 능력을 증강시켜 줍니다. 뭐 기존의 인력이 뭐 능력 없으니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놓고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혁신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시간이 다 지나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거 하나만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죠. 제조업이 비중이 가장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고요.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조업이 생산성을 계속 놀리고 수익을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런 거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신산업으로 구조조정해라. 그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스웨덴이 저 그 크레인 팔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산업으로 옮겼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크레인을 팔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창조와 혁신의 능력을 가져라. 그게 뭐예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IoT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전 산업에서 확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거 뭐 연구들 많이 했어요. 제가 먼저 있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불행하게도 미국에 비해서 한 30% 40%밖에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그 조선일보가 사설로 제조업 살리려면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부터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몇 년 전입니다. 보세요. 지금 테슬라라는 자동차, 그 자동차 10만 대밖에 안 만듭니다. 근데 600만 대를 만드는 포드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혁신의 능력에서 이런 가치가 왔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 변신을 했죠. 이런 산업기기 만드는 회사가 변해서 이런 서비스하는 회사로 바꿨죠. 소프트웨어도 팔고 서비스 컨설팅도 하는 회사로. 이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뭐 세 탕을 뛰는 거죠. 한 물건 하나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바뀌어야 된다. 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중공업도 그 배 판 것에 대한 뭐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노력을 한다 그럽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시네요, 그래요.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만들어 판 배가 전 세계에서 한 30년을 이제 바닥에 돌아다닐 텐데,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만 해도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몇십 년 충분히 잘 먹고 살 거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팔아서 파는 거로 고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고객 관계를 유지해서 그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교육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중요한 얘기는 넘어가고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교육이 혁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창의력 필요하죠. 창의력 뭐 돋구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잘해야 되고 고전을 읽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생긴 그 아이디어를 그냥 딱 넘겨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서비스나 제품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코딩, 프로그래밍,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국민학교 5학년서부터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스쳐가도 구체화를 못 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소프트웨어 친화적 문화 필요하다. 뭐 개방, 공유, 참여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매시업, 남의 거 이용해서 새 거 만드는 거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예요. 이런 식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순식간에 제일 좋은 건 못 만듭니다. 점진적 개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구글에서 쓰는 트랜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은 16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한테 기회일까요? 글쎄요, 우리 허기 나름이겠죠.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우리는 또 뭐 하자 그러면 굉장히 빠른 나라니까 뭐 잘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혁명을 늦게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 뺏기고 뭐 남북 전쟁하고 뭐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많이 거쳤는데, 4차 산업혁명 좋게 빨리 받아들여서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부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이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아니라 혁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혁신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혁신적 변화, 혁명적 변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작은 개선 갖고는 지금 그런 속도 갖고는 안 됩니다.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